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방문한 일본 명문 여고생의 폭로로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힌 것인데요. 이 학생은 부모님과 심각한 갈등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학생의 폭로 이후 일본이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는 점입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학생의 인생관이 180도 바뀌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하시 사오리입니다. 도쿄에 있는 세이린 고등학교 3학년생이에요. 우리 학교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여고로 매년 도쿄대학을 비롯한 최상위권 대학에 많은 학생들을 보내는 곳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완벽한 학생이 되도록 교육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도쿄대학의 역사학 교수로 일본의 역사와 전통을 매우 중요시하는 분이세요. 어머니는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의 비서로 일하시며 항상 바쁘게 정치 현장을 누비고 계십니다. 우리 집은 항상 정치와 역사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면 아버지는 자신의 역사 연구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셨죠. 사오리, 역사는 한 나라의 정체성이야. 우리가 지나온 길을 제대로 알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단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특히 한국과 관련된 역사 이야기가 나올 때면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금 더 단호해졌어요. 한국은 과거를 과장해서 일본을 나쁘게 만들려고 해.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 학교 역사 시간에도 선생님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도는 다케시마라고 불리며 일본 영토라고 배웠고 위안부 문제는 복잡한 사안이라며 깊이 다루지 않았죠. 강제징용에 대해서도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식의 설명만 들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특정한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국 드라마 도깨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드라마의 아름다운 영상미와 감동적인 스토리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죠. 그 후로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킹덤 같은 작품들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면서요. 한국 음악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는데 BTS와 블랙핑크의 노래들이 제 재생 목록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문화적 관심이 커져갈수록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더 궁금해졌어요. 드라마와 음악에서 보이는 한국은 제가 배워온 반일 감정이 강한 나라라는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거든요. 세련되고 현대적이고 감성적인 모습이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고3이 되어 졸업 여행지를 정하는 날, 선생님이 후보지 목록을 칠판에 적었습니다. 싱가포르, 태국, 대만, 그리고 한국.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문지를 받자마자 망설임 없이 한국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다행히 투표 결과 한국이 1위를 차지했고 우리 반은 서울로 3박 4일 여행을 가기로 결정되었죠. 그날 저녁 부모님께 졸업 여행지가 한국으로 정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간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사오리, 다른 곳으로 바꿀 수 없니? 싱가포르나 대만은 어때? 한국은 일본인에게 친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사오리, 요즘 한일 관계가 좋지 않잖니. 혹시 불편한 일을 겪게 될까 걱정이구나. 어머니도 거들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는 꼭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직접 보고 느끼고 싶어요. 그동안 배워온 것과 실제가 어떻게 다른지요. 이 말은 제가 생애 처음으로 부모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순간이었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말리지는 않겠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한국에서는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일본인이라는 것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출발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점점 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몰래 사랑해온 문화의 발상지를 직접 볼 수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커져갔어요. 정말 한국은 일본인을 싫어할까? 우리가 배워온 역사와 한국에서 말하는 역사는 얼마나 다를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아버지는 제 방에 찾아오셔서 한 번 더 당부하셨습니다. 사오리, 한국은 일본을 미워하는 나라야. 그들은 과거에 집착해서 현재의 일본을 비난하지. 너무 순진하게 다가가지 말고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해. 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말 그럴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어요. 우선 공항이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일본의 나리타 공항보다 더 넓고 개방적인 느낌이었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입국 심사였어요. 자동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데 불과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속도였어요. 와, 이거 진짜 빠르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효율적인데. 옆에 있던 친구 유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탔는데 차 내에서도 오지 네트워크가 전혀 끊기지 않았어요. 동영상을 끊김없이 볼 수 있었고 SNS도 순식간에 로딩되었죠. 일본에서는 지하철을 타면 터널 구간에서 인터넷이 자주 끊겼던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야, 사오리, 너 인터넷 봐. 진짜 빠르지 않아? 우리 일본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친구 마코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랬으니까요.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고층 빌딩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었어요. 특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의 미래적인 디자인은 저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했다고 들었는데 그 유려한 곡선과 독특한 외관은 도쿄에서도 보기 힘든 것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한국이랑 너무 다른데? 친구 리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일본보다 더 후진국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선진국 같아. 그 말에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머릿속에 그려왔던 한국의 이미지와 눈앞에 보이는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있었거든요. 왜 우리는 한국을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우리는 명동으로 쇼핑을 나갔어요. 거리는 관광객들로 북적였고 화장품 가게마다 일본어로 된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판매원들도 서툴지만 일본어로 응대해주려고 노력했죠. 반일 감정이 강하다는 말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거리의 청결함이었습니다. 쓰레기통이 많지 않은데도 거리에는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도쿄에서는 보기 힘든 무료 와이파이 존이 곳곳에 있었고 편의점에서는 휴대폰 충전기를 무료로 빌려주기도 했어요. 저녁을 먹기 위해 들어간 한 식당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터치스크린으로 주문하고 로봇이 음식을 서빙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일본에도 이런 곳이 있긴 하지만 아직 특별한 곳에만 있는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식당에서도 이런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봐. 저기 각 테이블마다 무선 충전기가 내장되어 있어. 유카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정말 테이블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기만 하면 충전이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첫날 밤, 호텔 방에서 친구들과 오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사오리, 너 아버지가 말한 거랑 완전 다르지 않아? 한국 사람들 우리한테 되게 친절한데. 마코가 물었어요. 응. 나도 그 점이 제일 놀라워.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일본보다 앞서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관광객을 위한 모습일 수도 있잖아. 우리가 진짜 한국을 본 건 아닐 수도 있어. 리카가 약간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녀의 말이 일리가 있었지만 저는 뭔가 더 깊은 부분에서 제가 알아온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도전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관광지에 포장된 모습만은 아니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반짝이는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까?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 현지 카페에서 아침을 먹기로 했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의 카페에 들어서자 바리스타가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놀랍게도 그는 서툴지만 또박또박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의 예상치 못한 일본어 인사에 우리 모두 깜짝 놀랐어요. 와, 일본어를 할 줄 아시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네, 조금이요. 일본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기본적인 인사와 메뉴 설명은 배웠어요.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주문을 마치고 테이블에 앉자 유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사람, 일부러 친절한 척하는 거 아냐? 우리가 돈을 많이 쓸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 아닐까?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미소와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커피가 나오자 그는 다시 우리 테이블로 와서 맛있게 드시라고 일본어로 인사했고 심지어 도쿄에 여행 갔던 추억을 짧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손님을 대하는 형식적인 친절함이 아니라 정말 소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카페를 나와 인사동 쪽으로 걷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었던 우리는 당황해서 근처 건물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때 한 한국인 여성이 다가와 우리에게 우산을 건넸습니다. 우산 나눠 쓰세요. 저는 집이 근처라 괜찮아요. 그녀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곧 그칠 거예요. 제가 역시 영어로 대답했죠. 아니에요. 받으세요. 일본에서 오신 거죠.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그녀는 우산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우리가 일본인인 줄 알았을까요? 아마도 우리의 말투나 옷차림을 보고 짐작했나 봅니다. 그녀에게 정말 고맙다고 인사한 후 우리는 그 우산을 받아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한국인들이 일본인에게 이렇게 친절하다니. 리카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인사동의 전통 거리를 걷다가 우리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도 앱을 열었지만 좁은 골목길 사이에서는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웠어요. 그때 한 중년 남성이 우리의 어려움을 눈치채고 다가왔습니다. 어디 가려고 하세요? 그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북촌한 옥마을에 가고 싶은데 길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대답했죠. 아, 그럼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어차피 저도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는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북촌한옥마을 입구까지 데려다 주었고 지나가는 길에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전혀 서두르지 않고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는 그의 태도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친절하세요. 제가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외국에 가면 저도 현지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마음을 갚는 거예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그는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북촌한옥마을에서 전통 가옥들을 구경한 후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했습니다. 지하철 안은 꽤 혼잡했는데 한 젊은 여성이 노인이 타자마자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양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에서도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만 여기서는 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저기 봐. 저 학생들도 노인에게 자리 양보하고 있어. 마코가 지적했습니다. 정말 여러 명의 젊은이들이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경복궁으로 향하는 길에 한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길거리 음식점에 들렀습니다. 떡볶이를 주문했는데 아주머니는 우리가 외국인인 것을 알고 맵기를 조절해 주셨어요. 그리고 서비스라며 어묵 몇 개를 더 주셨죠. 일본에서 왔어요? 한국 음식 어때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특히 이 떡볶이가 최고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더 드세요. 더. 아주머니는 환한 미소로 우리를 대해주셨습니다. 경복궁을 구경하면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아버지는 한국인들이 일본인을 싫어한다고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지금까지 만난 한국인들은 모두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단일 감정은 어디에서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편의점에 들러 간식을 샀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직원이 기다려주세요. 라고 부르더니 제가 잔돈을 놓고 나온 것을 알려주었어요. 작은 친절이지만 이런 순간들이 모여 한국에 대한 제 인상을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난 가이드 김 선생님께 오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할 줄 몰랐어요. 일본인에게도 정말 잘해주시네요. 김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보통의 한국인들은 일본인 개개인을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정치와 사람들의 마음은 다른 거죠.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사람들 개개인의 마음은 정치적 갈등보다 더 따뜻하고 열려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이 깨달음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우리의 일정에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방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이곳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아버지로부터 한국은 식민지 시대를 과장해서 일본을 나쁘게 보이게 한다는 말을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이곳도 그런 과장된 역사를 보여주는 곳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서대문형무소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김 선생님이 간략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서대문형무소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던 곳입니다. 많은 애국지사들이 이곳에서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어요. 또 일본을 나쁘게 말하네. 육하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 역시 과장된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대문형무소에 도착해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묵직한 분위기가 저를 압도했어요. 높은 담벼락과 철창으로 된 감옥 건물들이
당시의 암울한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전시실에 들어가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당시 사용되었던 고문 도구들이었어요. 물고문 도구, 전기 고문 장치, 손톱 뽑는 집게 등.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사용되었을까 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옆에 전시된 실제 피해자들의 사진과 의료 기록을 보며 그 의심은 곧 충격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였어요. 김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이곳에 수감되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가 18세였어요. 18세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건 제 나이와 같았어요. 네. 여러분과 같은 나이였죠. 그녀는 이곳에서 심한 고문을 받았고 결국 옥사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저와 같은 나이의 소녀가 독립을 위해 싸우다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니.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한국인이었다면 저도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감옥 내부를 둘러보면서 좁은 간방과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을 직접 보니 당시 수감자들의 고통이 더욱 실감났습니다. 벽에는 수감자들이 남긴 글귀와 그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여기 이 방은 고문실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말에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이곳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전기 고문, 물 고문, 손톱 뽑기 등 상상하기 힘든 고문이 이루어졌죠. 방 안에는 재현된 고문 장면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마네킹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 생생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특히 물고문 장면은 너무 끔찍해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이건 다 사실인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모두 생존자들의 증언과 남겨진 기록을 바탕으로 재현한 것입니다. 오히려 실제는 이보다 더 잔혹했다고 해요. 김 선생님의 대답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유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과장된 거야. 한국이 일부러 일본을 나쁘게 보이려고 하는 거라고. 하지만 전시된 사진들과 의료 기록, 그리고 생존자들의 증언 녹취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이것을 모두 조작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이 형무소 건물 자체가 역사적 증거였습니다. 이 건물들은 실제로 존재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죠. 여기 이 전시관에는 당시 형무소 수감자 명단이 있습니다. 김 선생님이 한 벽면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수천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분들 모두 독립운동이라는 이유로 체포되어 이곳에서 고통받았습니다. 명단을 천천히 읽어내려가며 저는 각각의 이름 뒤에 숨겨진 삶과 고통을 상상했습니다. 그 중에는 10대 청소년들도 있었고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나라의 독립을 원했다는 이유로 이런 고통을 겪었던 거예요. 전시관을 나오면서 마코가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이게 다 사실일까? 리카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마 일부는 사실이겠지만 많이 과장된 것 같아. 우리 역사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잖아.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곳에서 본 모든 것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생생했어요. 이것을 모두 거짓이라고 하기에는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이미 진실을 느끼고 있었어요. 나는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역사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까? 친구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부모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르던 제가 처음으로 의문을 제기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서대문 형무소를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역사와 이곳에서 본 역사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극이 있었어요. 일본 교과서에서는 우리가 한국을 병합했다고 표현하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저항이나 고통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본 것은 완전히 다른 현실이었어요.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아마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오늘 본 것들을 소화하고 있었겠죠. 제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가 맴돌았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에 그런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사실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동시에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편안한 환경에서 부모님이 알려주신 대로만 생각하며 살아왔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유관순 열사에 대해 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삶과 저항, 그리고 죽음에 대한 자료들을 읽으며 저는 점점 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배워온 역사에 대해 진지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의 일정에는
종로구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방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방문에 대해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어요. 전날 서대문형무소에서 받은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였고, 위안부 문제는 한일 관계에서 가장 예민한 주제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버스에서 내려 소녀상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 동안 김 선생님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위안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에 의해 성적 노예로 끌려간 여성들을 말합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10대 소녀들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떨려왔습니다. 10대라면 또 저와 비슷한 나이였다는 말인가요? 일본 학교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거의 배우지 않았습니다. 단지 전시 중 있었던 일이라는 정도로만 언급되었고, 그들이 얼마나 어렸는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되지 않았어요. 평화의 소녀상 앞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동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생 교복을 입은 소녀가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소녀의 표정과 자세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 단호한 눈빛, 그리고 꽉 쥔 주먹에서 그녀의 고통과 저항 정신이 느껴졌어요. 이 소녀상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징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14세에서 18세 사이였어요. 김 선생님의 설명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14세, 제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저는 학교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놀고 부모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지냈는데 이 소녀들은 어떤 끔찍한 현실을 맞닥뜨려야 했을까요? 소녀상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꽃을 놓고, 어떤 이들은 편지를 남기고, 또 어떤 이들은 그저 조용히 소녀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이 문제가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깊은 아픔으로 남아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녀상 앞에 한 젊은 여성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녀는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눈을 감은 그녀의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저분은 일본인인가요? 제가 김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네. 서울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일본인 학생이에요. 매주 토요일마다 이곳에 와서 추모하고 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인인 그녀는 왜 이렇게 깊은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그녀는 분명 저와는 다른 역사 교육을 받았을 텐데 어떻게 이런 진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일본에서 왔어요. 괜찮으시다면 왜 이곳에 오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카무라 유키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유키 씨는 자신이 일본에서 대학 입학 후 우연히 위안부 문제에 대한 논문을 읽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더 깊이 공부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유학 온 후에는 실제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겪은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역사적 사실이 일본에서는 제대로 교육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유키 씨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역사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일본에 돌아가면 저는 이 역사를 제대로 알리는 연구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가 과거를 직시하지 않으면 진정한 한일 우호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유키 씨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와 헤어진 후 저는 다시 소녀상 앞에 서서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이 작은 소녀가 품고 있는 역사의 무게를 느끼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진실이 이렇게 많은가? 소녀상 옆에는 실제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 끔찍해서 다 읽기 어려웠지만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황금자 할머니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녀는 16세에 강제로 끌려가 3년 동안 중국 전선의 군인들에게 시달렸다고 했어요. 하루에 수십 명의 군인들을 상대해야 했고 저항하면 심한 폭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증언을 읽으면서 저는 모든 것이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녀상을 떠나기 전 저는 조용히 묵념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소녀상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배웠니? 제가 물었어요. 아니, 전혀. 위안부가 있었다는 것만 간략하게 언급했을 뿐이야.
마코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사실일까? 혹시 너무 과장된 것은 아닐까? 리카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해. 유키 씨처럼 역사를 연구하는 일본인도 이 진실을 인정하고 있잖아. 그리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구체적인 증언은 거짓일 수가 없어. 그 말에 친구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도 내심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분노, 슬픔, 혼란, 그리고 부끄러움. 왜 우리는 이런 역사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까요? 왜 일본 사회는 이 아픈 과거를 직시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알던 역사는 얼마나 불완전했던가. 한국과 일본이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역사의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눈을 감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아침 일찍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이번 여행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되새겨보았어요. 한국의 발전된 모습,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서대문형무소와 위안부 소녀상에서 마주한 역사적 진실. 이 모든 것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께 이 모든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특히 아버지는 일본의 역사 교수로서 지금까지 제가 배운 것과는 상당히 다른 역사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제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걱정되었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자 익숙한 일본어 안내방송이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한국에서 목격한 진실을 품고 있다는 무거움도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현관에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사오리, 무사히 돌아왔구나. 어땠어? 많이 힘들지는 않았니? 어머니가 제 얼굴을 살피며 물으셨어요. 괜찮았어요. 어머니, 오히려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과 식탁에 앉아 여행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과 발전된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인천공항은 정말 깨끗하고 시스템이 효율적이었어요. 입국 심사도 자동화되어 있어서 정말 빨랐죠. 그리고 서울 시내는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오지 네트워크도 끊김없이 잘 되고요. 부모님은 흥미롭게 듣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한국이 그렇게 발전했구나. 놀랍네. 이어서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길을 잃었을 때 한 남성분이 직접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카페 직원들은 서툴지만 일본어로 인사해 주려고 노력했고요. 생각보다 훨씬 친절했어요.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행이구나. 나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에게 적대적일까봐 걱정했거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다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대문형무소와 위안부 소녀상도 방문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확연히 변했습니다. 부드러웠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어요. 그곳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서대문형무소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끔찍한 고문을 당했다고 해요. 특히 유관순이라는 소녀는 저와 같은 18세의 나이에 사오리, 아버지가 제 말을 자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건 한국의 역사 왜곡에 불과해. 너는 그들의 선전에 속은 거야. 저는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거예요. 사진과 증언, 의료 기록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도 충분해. 아버지가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내가 4일 동안 한국에 있었다고 역사 전문가가 된 것 같구나. 내가 30년 넘게 연구한 역사보다 내가 관광지에서 본 전시물이 더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어머니가 아버지의 팔을 부드럽게 잡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일본을 악마화해왔어. 그들은 과거를 과장하고 왜곡해서 국민들에게 반일 감정을 심어주는 거야. 너는 그저 그들의 프로파간다에 속은 것뿐이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단순히 관광지만 본 게 아니에요. 저와 같은 나이였던 소녀들이 겪은 고통을 직접 느꼈어요. 그리고 서울대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일본인 유학생도 만났는데 그녀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본인이라고?
그런 자가 어떻게 일본인이지? 자기 나라를 비난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배신자에 불과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지만 이번만큼은 제 생각을 굽히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왜 배신이죠? 오히려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더 큰 잘못이 아닐까요? 그 말을 듣자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침실로 향했고 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사오리, 내 아버지를 이해해 주렴. 그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 자부심이 큰 사람이야. 내가 갑자기 그의 신념에 도전하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 하지만 어머니, 저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왜 우리는 그런 역사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까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는 복잡한 거야. 사오리, 같은 사건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내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닐 수도 있어. 그날 밤, 저는 아버지와의 첫 번째 심각한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제 눈으로 본 현실과 아버지의 가르침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갈등은 단순히 역사 해석의 문제를 넘어 제 정체성과 가치관에 관한 심오한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국에서 본 것들을 잊어야 할까? 아니면 내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을 믿고 더 깊이 탐구해야 할까?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스스로 진실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것이 비록 부모님과의 갈등을 의미한다 해도 이제 저는 제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기로 했습니다. 개학 첫날,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국 여행에서 겪은 일들을 어떻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할지 고민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해외 경험을 넘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학교의 친구들이 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오리, 한국 여행 어땠어? 정말 일본인을 싫어한대. 우리가 배운 것처럼 낙후되어 있었어. 여러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과 깨끗한 거리, 편리한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친구들은 놀라워하며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대문형무소와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너 정말 그런 이야기를 믿어?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 한국은 과거를 과장해서 일본을 나쁘게 만든다고. 메구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맞아. 사오리, 그건 다 한국의 반일 교육 때문이야. 그들은 어릴 때부터 일본을 미워하도록 교육받는데. 유미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은 단순한 과장이라고 치부하기 어려웠어. 구체적인 증언과 사진, 의료 기록들, 그리고 실제 건물과 고문 도구들까지. 친구들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요. 설마 너 한국 사람들 말을 그대로 믿는 거야? 내 아버지는 역사학 교수잖아.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아야카가 따갑게 물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혼자 교정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역사 선생님인 타나카 선생님이 다가오셨어요. 사오리, 한국 여행 다녀왔다고 들었어. 어땠니? 저는 조심스럽게 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본 고문 도구들,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까지. 타나카 선생님은 표정 변화 없이 제 이야기를 듣고 계셨어요. 이야기를 마치자 선생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오리, 역사는 항상 여러 측면이 있단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지.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어. 역사는 해석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럼 선생님은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 하지만 그 규모와 성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어.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거야. 그 말씀이 제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떤 진실을 회피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고통받은 이들의 목소리를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축소시키는 것 같았거든요. 학교가 끝난 후
저는 도서관에 가서 한일 관계 역사에 관한 책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부분들, 특히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도서관에는 그런 주제를 깊이 다룬 책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일본의 공식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었죠.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다양한 의견과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집, 강제징용에 관한 학술 논문, 한일 과거사 문제를 다룬 국제기구의 보고서 등. 하지만 동시에 이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자료들도 많았어요. 도대체 어떤 것이 진실일까요? 밤늦게까지 자료를 읽다가 문득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눈물 흘리던 일본인 유학생 유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도 처음에는 저처럼 혼란스러웠을 테지만 결국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를 냈던 거예요. 그 모습이 제게 큰 위안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학교 역사 동아리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동아리 학생들은 대부분 아버지처럼 역사학자가 되길 꿈꾸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날의 주제는 메이지 시대의 근대화였지만 토론이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제 경험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 한국에 다녀왔는데 우리가 배우지 않은 역사적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특히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인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요. 동아리 친구들은 처음에는 관심을 보였지만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동아리 회장인 켄타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사오리, 그건 한국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야.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켄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목격한 증거와 증언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모두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증거? 그건 그들이 만들어낸 증거야. 우리 일본은 이미 여러 차례 사과했고 배상금도 지불했어. 하지만 한국은 계속해서 과거를 들춰내며 일본을 비난해. 켄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대부분 켄타의 의견에 동조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깊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본 것, 느낀 것들이 이 공간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과연 내가 본 것이 정말 역사적 사실이 맞을까? 아니면 한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일까? 의심이 제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침대에 누워 생각할수록 소녀상 앞에서 눈물 흘리던 유키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거짓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본 고문 도구들, 위안부 할머니들의 구체적인 증언들, 이것들은 단순한 정치적 선전물이 아니라 실제 역사의 흔적들이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비록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더라도 제가 직접 본 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요. 그것은 제 양심에 대한 배신이 될 테니까요. 대신 더 공부하고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책들과 학교에서 배운 내용,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들 사이에서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편안한 무지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어요. 제가 알게 된 진실은 이제 제 일부가 되었고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졸업을 2달 앞둔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저는 끊임없이 한일 관계의 역사에 대해 공부해왔어요.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책을 읽었고 인터넷으로 접근 가능한 학술 자료들도 탐독했습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집과 강제징용 생존자들의 인터뷰, 기록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들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과 미래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나침반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불편한 역사라 할지라도 직시하고 인정할 때만이 진정한 화해와 발전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의 서재에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한국 여행 이후 아버지와 저는 역사 문제에 관해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서로의 상처를 피하기 위해 그 주제를 의도적으로 피해왔던 것 같습니다. 들어오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재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책상 위에 펼쳐진 논문들 사이에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어요. 무슨 일이니, 사오리?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대학에서 역사학과 한국어를 전공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더니 다시 저를 바라보셨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너는 법학을 공부하기로 했잖니. 알아요, 아버지. 하지만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한국 여행 이후
저는 계속해서 역사에 대해 생각해왔어요. 특히 한일 관계의 역사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뭐니? 저는 일본과 한국 사이의 다리가 되고 싶어요. 두 나라의 아픈 역사를 제대로 연구하고 그 진실을 알리는데 제 삶을 바치고 싶어요. 한국어를 배워서 직접 소통하고 역사적 자료들을 원문으로 읽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실망, 걱정, 그리고 어쩌면 작은 자부심까지도요. 사오리,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역사 연구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아. 특히 한일 관계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는 더욱 그렇지. 너는 양쪽에서 비난받을 수도 있어. 알고 있어요, 아버지. 하지만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과거의 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미래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 풍경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말리지는 않겠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항상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태도를 유지하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모든 시각을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해. 저는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이해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약속할게요.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강의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기초적인 한국어 문장들을 익히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자막 없이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졸업식 날, 저는 학급 대표로 소감을 발표하게 되었어요. 단상에 올라 교정을 가득 메운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바라보며 제 마음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향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라도 직시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진실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고등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교훈은 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제 마음으로 판단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연단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아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깃들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대학 입학 후 저는 역사학과와 한국어학과를 복수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첫 학기부터 한일관계사 특강을 신청했고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도 지원했어요. 그리고 캠퍼스 내에 한일호 동아리를 만들어 양국의 학생들이 함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한국 학생들로부터 일본은 아직도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들었고, 일본 학생들 중에는 제가 너무 한국 편을 든다고 불만을 표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갈등 속에서도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2학년 여름방학, 저는 드디어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서울대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첫 방문 때와는 다른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학생으로 왔으니까요.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의 첫날, 저는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는 한국인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저는 일본에서 온 타카하시 사오리입니다. 위안부 문제와 한일 과거사에 대해 진지하게 공부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교수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반갑습니다, 사오리 씨. 당신 같은 젊은 일본인들이 이런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에 뜨거운 감정이 일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걸음이지만 언젠가는 제가 한국과 일본이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과 일본이 같은 하늘을 보고 같은 역사를 공유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일본 소녀가 한국 여행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역사관을 새롭게 정립해가는 과정을 들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공감과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것이 진정한 화해와 성장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